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 다 되어가는 40대 초반 여성입니다. 사연 살롱을 구독하고 여러 가지 기상천외한 시댁설을 보고 듣기만 하다가 드디어 저도 사연을 보내게 되네요. 그동안 이런저런 시댁 이야기를 보면서 사연 올려주신 분들의 상황과 감정에 공감이 되어 울기도 하고 웃기도 많이 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처한 상황과 비교하기도 하고 위안을 삼기도 하면서 제 시집살이를 버텨왔던 것 같아요. 평소 일상생활에서 결혼하신 분들을 만나면 다들 그렇게 행복해 보이고 어려움 하나 없어 보이는데 사연 살롱을 보면서 세상에 힘든 사람이 나뿐만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거든요. 오늘 제 이야기는 형제 간의 비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형제나 자매가 있는 분들이라면 흔하게 머릿속에 그려지는 광경이 있으실 거예요. 좀 더 잘나고 번듯한 자식에 대한 부모님의 차별이 며느리에게까지 번져 저는 정말 억울하다 못해 분통 터지는 시집살이를 했거든요. 저희 남편은 제가 20대 초반에 잠깐 공장 일을 할 때 만났던 사람이었어요. 당시 저는 집에서 외동딸이었는데 가정주부셨던 엄마와 중소기업에 다니시던 아버지 밑에서 평범하게 자랐어요. 정말 이렇다 할 것 없이 지루할 정도로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불행이라는 건 정말 예고도 없이 사람을 덮치더군요. 어느 날 아침 아버지께서 출근 준비를 하기 위해 샤워를 하다 갑작스럽게 쓰러져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어요. 당시 저는 남들이 다 가는 대학, 그것도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재수학원에 박혀 있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죠. 가장인 아버지께서 쓰러지니 저희 집에는 비상이 걸렸어요. 평생을 아버지께서 벌어다 주시는 돈만 받았던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가 입원하신 병원 근처의 김밥집에 취직을 하셨어요. 은선아, 엄마가 당분간 네 공부에는 신경을 못 써줄 것 같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 아빠는 엄마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처음 몇 달간은 저희 집에 닥친 이 불행이 너무 얼떨떨해서 하던 공부를 마저 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공부가 제대로 손에 잡힐 리 없었죠. 엄마, 저 재수학원 그만두려고 해요. 저도 돈 벌래요. 아빠 병원비랑 우리 생활비 다 필요하잖아. 어허, 허튼 소리 말고 공부나 하래도 네가 좋은 대학 가는 게 엄마 아빠를 돕는 거야. 그게 어떻게 돕는 거예요? 학원 안 다니면 생활비만 들 거 학원비까지 들어서 돈을 2배로 까먹고 있는데. 그리고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쳐. 입학금은 어떡할 건데요? 엄마 혼자 다 감당하실 수 있어요? 은선아,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해요. 저 엄마 아빠한테 짐이 되기 싫어요. 이제 어린 애도 아니고 도움 드릴 나이 됐잖아요. 제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그렇게 호기롭게 학원을 그만뒀지만 막상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무조건 돈이 많이 되는 일로 알아봐야 했는데 몸을 쓰는 일이 돈이 많이 되긴 했지만 그런 건 아무래도 힘이 좋은 남자들만 쓰더라고요. 그러다 경기도 외곽에 있는 한 공장에 구인 광고글이 눈에 들어왔어요.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한다는 점이 좀 불편하게 느껴지긴 했지만 이만한 페이는 어디 가서 벌기 힘들 것 같아 오로지 병원비를 벌기 위한 목적 하나만 보고 공장에 취직했어요. 막상 공장 기숙사에 가보니 외곽 중에서도 외과 끝자락이라
근처에 정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젊은 나이에 살기엔 다소 답답하고 틀에 갇힌 생활을 해야 했지만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서는 그런 고민을 할 틈도 없었죠. 게다가 일하는 분들도 다 제 어머니, 아버지 뻘이라 제 또래라곤 저를 포함해 서너 명 남짓한데 그마저도 각각 다른 부서여서 조금 외로운 마음이 들더군요. 하지만 월급날이 되면 통장에 쌓이는 돈을 보면서 스스로 위안을 삼았죠. 나는 잘하고 있다 하면서요. 아이러니하게도 공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 아버지 병문안은 자주 가지 못했어요. 엄마께 돈을 붙여드릴 때마다 아버지 안부를 묻는 게 전부였죠. 엄마, 요즘 아빠는 어떠세요? 괜찮았다, 안 괜찮았다 하시지. 의사 말론 지금 상태에서 더 나빠지지 않는 게 최선이래. 네, 그래도 네가 보내준 돈 보태서 수술 날짜는 잡았어. 참, 내가 우리 딸한테 면목이 없다. 엄마가 미안해. 뭘 미안해요. 아빠가 쓰러지고 싶어서 쓰러지셨나. 엄마도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 얼굴 안 본 지도 꽤 됐네. 언제 한번 안 올라오니? 아빠도 너 보고 싶어 하실 텐데. 다음에요. 요즘은 너무 정신없이 바빠서요. 목소리에 담긴 엄마의 아쉬움을 뻔히 눈치챘으면서도 저는 애써 모른 척을 했어요. 공장 일은 하다 보니 겁먹었던 것처럼 힘들진 않았고 익숙해지니 꽤 잘 맞았어요. 또래가 없는 것도 처음엔 외로웠지만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법을 배우면서 오히려 즐기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공허함과 우울감이 사라지질 않더라고요. 이런 마음 상태로 입원해 있는 아빠를 본다면 저도 모르게 혹시나 아빠를 원망하게 될까봐 두려웠어요. 어쩌다 아빠 병문안을 갔다 오면 그 주 주말은 이틀 내내 우울감에 몸서리쳤어요. 아무래도 제가 원해서 이곳에 갇혀있는 게 아니다 보니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 인생의 가장 큰 암흑기였던 것 같네요. 그렇게 2년 넘게 울적하고 희망 없는 생활을 이어나가던 중 저희 부서에 새로운 신입이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저보다 3살이 많은 제 또래의 남자였어요. 나이는 저보다 많지만 제가 직속 선배라 적응하는데 이것저것 챙겨주다 보니 저희는 금방 친해졌죠. 김소형이란 이름을 가진 남자는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공장 생활에 빠르게 적응해 나갔어요. 첫눈에 봐도 선한 기운이 가득한 반듯한 인상에 서글서글한 성격이 누구에게나 금방 호감을 샀죠. 공장에 얼마 없는 20대 또래 여자들 사이에서 소영 씨는 곧바로 화제가 됐어요. 워낙 경계심이 많은 성격 탓에 저도 원래 말을 빨리 놓는 편이 아닌데 이유 모를 편안함과 친근함에 소영 씨와는 말을 튼 지 한 달 이내에 오빠 동생 사이가 되었죠. 하루는 같이 점심을 먹는데 대뜸 저한테 묻더라고요. 은선아, 너 퇴근하고 저녁은 어떻게 해? 제가 다니던 공장은 잔업이 없어 퇴근은 직장인들처럼 7시에는 끝났어요. 그럼 공장에서 제공되는 석식을 먹거나 기숙사에 가서 식사를 때우는 식이었죠. 석식을 먹을 때도 있는데 자주는 안 먹고 거의 숙소 가서 먹어요. 석식까지 여기서 먹으면 너무 물려서. 맞다. 기숙사 산댔지? 그렇겠네.
매번 주는 밥만 먹으면 좀 질리지. 오빠는 어떻게 드시는데요? 나는 근처에 원룸 얻어 살고 있어서 거의 집에서 해 먹어. 우와, 요리 잘해요? 잘하는 건 아니더라도 자취 생활이 길었어서 웬만한 건 하는 편이야. 오, 궁금하다. 요리 잘하는 남자 멋있는데? 그래? 요리 한번 해줄까? 맛있는 거 해줄게. 집밥 좋아해? 선뜻 요리를 해주겠다는 말에 살짝 멈칫했어요. 이 근방에 요리할 곳이 어딨다고? 설마 본인 집에 놀러 오라는 건가? 싶어 귓볼이 환해졌죠. 됐어요. 요리는 무슨. 나중에 여자친구 생기면 여자친구한테나 해줘요. 왜 그래? 내가 집에 놀러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도시락 한번 싸준다는 소리였는데. 더 과민 반응하는 게 이상하다. 내가 언제 과민 반응을 했다고 그래요? 장난이야, 장난. 그저 농담 삼아 한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정말로 오빠는 저를 위해 집밥 같은 도시락을 싸왔어요. 그렇게 저희는 종종 퇴근 후 오빠가 싸온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점점 더 가까워졌죠. 나중에는 택시를 타고 시내로 나가 맥주를 한 잔씩 하기도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우울했던 시기에 소영 오빠의 존재는 제게 유일한 빛이었던 것 같아요. 오빠랑 있으면 아빠가 쓰러지기 전에 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고 병원비를 벌기 위해 원치 않는 일을 악착같이 하는 게 아니라 그저 남들과 같은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오빠와 만나는 시간이 제게는 유일한 현실에서의 탈출구였어요. 그 때문에 아빠께서 3년간의 투병 끝에 돌아가셨을 때 아빠에 대한 모종의 죄책감 때문에 오빠 얼굴을 보기가 힘들었어요. 제 나름대로 여기서 오빠랑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아빠는 많이 아파하면서 가셨을 거란 생각이 들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저도 모르게 공장에서 오빠를 마주쳐도 웃음기 하나 없이 대하게 됐고 제 서늘한 태도에 오빠도 일정 거리 이상 제게 다가오지 못했어요. 은선아, 이제 공장은 그만두고 서울에 올라와서 사는 게 어떻겠니? 이젠 더 이상 아빠 병원비 벌려고 거기 있지 않아도 되고 엄마도 아빠 없이 혼자 집에 있자니 외로워서 그래. 사실 저도 같은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니었어요. 아빠 때문에 들어온 곳이니 더 이상 이곳에 갇혀 있을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엄마께 그 이야기를 듣는데 바로 소영 오빠의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서먹해지긴 했어도 막상 헤어진다고 생각하니 너무 아쉬웠어요. 서울로 간다 해도 그만큼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어렵고 힘들었던 시기에 가장 힘이 되어준 사람이라 쉽게 잊지도 못할 것 같았고요. 하지만 그렇게 밀어내놓고 갑자기 다시 연락할 용기도 선뜻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친하게 지냈던 여자 동료들에게만 살짝 이야기했어요. 미나야, 나 이번 달까지만 일하기로 했어. 뭐라고? 이렇게 갑자기? 너도 내 사정 알잖아. 아빠 때문에 들어온 거라 이제 여기 있는 게 의미가 없어. 하긴 그래도 그만둔다니 너무 아쉽다. 보고 싶을 거야. 소영 오빠도 알아? 오빠한테 말 안 했어. 언제 하게? 말하지 말까도 생각 중이야. 아빠 돌아가시고 난 후론 오빠랑도 좀 멀어져서. 야, 그동안 친하게 지낸 세월이 얼만데 겨우 그 정도 기간 가지고 그래. 얼른 말해. 너 그거 말 안 하면
오빠 완전 배신감 느낀다. 동료들의 만류에도 끝까지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퇴직까지 일주일가량 남겨놓았을 때 오빠가 퇴근하는 절 황급히 붙잡았어요. 야, 김은선, 너 일주일 뒤에 퇴사한다며. 어떻게 나한테 이걸 말 안 할 수가 있어? 오빠. 우리가 친하게 지내온 세월이 얼만데. 너 갑자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한테 선 그을 때 난 너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시간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말도 못 걸고 지켜만 봤어. 근데 이런 식으로 아무 인사도 없이 그만둬? 뭐 어차피 떠날 곳인데 내가 이제 꼴 보기 싫어졌냐? 그런 거 아니야. 너 그만둔다는 얘기 미나한테 전해 듣고 내가 얼마나 속상했는 줄 알아? 하마터면 인사도 못하고 이대로 떠나 보낼 뻔했잖아. 붙잡지도 못하게. 미안해, 오빠. 내가 생각이 많이 짧았어. 아빠 돌아가시고 뭐 하나 내 마음대로 제대로 판단하기가 힘들어서. 미안해, 정말. 눈물까지 글썽이며 이야기하는 오빠의 얼굴을 보자 미안한 마음이 솟구치며 덩달아 눈물이 났어요. 제 이기적이고 어린 생각 때문에 이 착한 사람이 마음고생했을 걸 생각하니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이곳을 떠나는 건 좋았지만 이렇게 좋은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처지가 참 서글펐죠. 사과 말고는 할 수 있는 말이 없어 우물쭈물 대는데 오빠가 갑자기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퇴사하지 말라고 붙잡기엔 너무 늦어버린 것 같고. 은선아, 우리 만나볼래? 퇴사하더라도 우리가 만나는데 문제 없잖아. 나 너 꽤 오랫동안 좋아했어. 믿을 수 없는 말을 쏟아내고는 웃는 오빠의 얼굴을 보며 죽은 듯 지내왔던 제 마음속에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는 것 같았어요. 저도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요. 좋아. 나 나간다고 마음 변하게 없기야? 당연하지. 그걸 말이라고. 너야말로 서울 가서 서울 남자들하고 눈 맞기만 해봐.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장거리 연애라 불안불안하긴 했지만 연애 초부터 확실히 마음을 표현해주는 오빠 덕분에 저희 연애는 안정적으로 장기 연애에 접어들며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이어졌어요. 워낙 둘이 오래 사귀었던 걸 알고 있는 양가 부모님께서는 저희가 사랑의 결실을 맺는 것에 축하를 아끼지 않으셨죠. 남들은 결혼 승낙 과정부터 결혼 준비 과정까지 수많은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다던데 저희는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하나도 해당 사항이 없었어요. 어렵다고만 들어왔던 결혼이 저희에겐 너무도 쉬워서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런데 결혼 후 첫 명절을 앞두고 남편이 제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여보, 사실은 내가 차마 말을 못한 게 있어. 이번 명절 때 우리 집에 형네랑 다 같이 모이니까 미리 말을 해줘야 할 것 같아서. 뭔데? 무섭게 왜 그래? 설마 어머님께서 시댁살이 심하게 시키셔? 아니면 형님이 성격이 모나셨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이게 참 말하기가 애매해서 먼저 말을 못했는데 내가 어릴 때 형이랑 많이 비교당하면서 컸다고 말했던 거 기억나? 기억나지? 연애를 길게 해서인지 저희는 서로의 가정사에 대해 모르는 게 없었어요. 그 중에서도 인상 깊게 들었던 게 남편 부모님, 그러니 제 시부모님께서 남편과 아주버님을 많이 차별하며 키웠다는 이야기였어요.
아주버님은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하기도 했고 장남인지라 집안의 기대를 한껏 받고 자랐다고 했어요. 아주버님과 제 남편은 4살 터울로 나이 차이가 조금 있는 편인데 남편이 초등학생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부모님의 비교가 시작되었다고 들었어요. 뭐든지 시키는 대로 지원해주는 대로 척척 잘해내고 기대 이상의 결과를 가져오는 아주버님과는 달리 저희 남편은 공부에는 소질이 없었다고 했어요. 교육열도 강하고 좋은 학벌에 대한 로망이 컸던 부모님께서는 자연스레 아주버님을 더 예뻐하셨고 더 많은 지원을 하셨다고 했어요. 같은 지원을 해도 비교적 나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남편에겐 자연스럽게 실망하셨던 것 같아요. 실망이 거듭 반복되자 시부모님께서는 남편에게 지원할 돈을 아껴 아주버님께 투자하기 시작했고 아주버님은 시부모님의 기대대로 명문대에 입학을 했죠. 남편은 공부 쪽으로는 지원을 별로 받지 못했고 본인도 흥미를 못 느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군대를 다녀와서 2년제 취업 전문학교에 입학했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공장에 취직해 저를 만나게 된 거였죠.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만 해도 그러려니 했어요. 사실 형제 자매 없이 외동으로 큰 제게 저보다 잘난 형제와 비교당하고 차별당하며 자란다는 게 어떤 건지, 어떤 느낌인지 짐작조차 안 가는 게 사실이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다시 한번 그 얘기를 꺼냈을 때도 그 의중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왜? 아, 혹시나 만약에라도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우리 부모님이 실제로는 정도가 더 심할 수도 있어서 조금 충격받을까봐 까먹고 있으면 어쩌나 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야. 남편은 의아해하는 제 반응을 보고는 차마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줄 용기는 나지 않았던 건지 대충 대답을 얼버무렸어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크게 신경은 쓰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시부모님께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도 집안 친척 어르신들과 인사를 드릴 때도 그리고 결혼식장과 신혼여행 후 인사를 드리러 찾아뵀을 때도 시부모님께서 특별히 남편을 안 좋게 대한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나중에야 깨달았어요. 앞서 말씀드린 저 모든 일정엔 아주버님과 형님이 껴있지 않았다는 사실을요. 안타깝게도 그런 중요한 사실을 간과한 채 명절은 다가왔죠. 어머님, 아버님, 저희 왔어요. 어머, 동서 왔어? 얼른 와. 부엌 일을 하고 계시던 형님께서 가장 먼저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요. 몇 번 만나 뵙진 못했지만 다행히 걱정과는 다르게 형님께서는 제게 참 잘해주셨어요. 시커먼 남자들만 득실거리는 집에 드디어 말 통하는 또래 여자가 들어와서 반갑고 다행이라면서요. 형님, 일하고 계셨어요? 아, 동선에 곧 도착한다고 해서 화과자 사온 거 좀 꺼내고 있었어. 같이 먹으면 좋잖아. 이 사람 직장 근처에 줄 서서 먹는 유명한 화과자집이 있어서 사오라 했거든. 예약 엄청 치열하더라. 어느새 방 안에서 나와 저희가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만 계시던 어머님께서 제가 인사를 드리기도 전에 갑자기 저희 사이에 끼어드셨어요. 어쩜 우리 큰아들이랑 큰며느리는 이렇게 센스가 있다니까? 우리 작은아들은 이런 센스가 없다니까. 어머, 어머님 아니에요. 아까 동서랑 도련님께서
양손 가득 선물 들고 오셨던데요. 그치, 동서? 네, 저희도 어머님 아버님 드시라고 이것저것 많이 가지고 왔어요. 같이 내올게요. 얼굴을 보자마자 저희 남편을 돌려가는 어머님의 태도에 살짝 당황했지만 형님이 편을 들어주셔서 잘 넘겼어요. 저희도 한가와 찹쌀떡을 사온 게 있어서 큰 집에서 준비한 화과자와 샤인 머스켓 옆에 같이 담았는데 어머님께 한 소리를 듣고 봐서 기분 탓인지는 몰라도 알록달록 예쁜 모양을 한 화과자 옆에서 저희가 준비한 건 비교적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그건 어머님, 아버님이 보기에도 마찬가지셨는지 아버님이 혀를 쯧쯧 차셨어요. 아휴, 이런 건 백날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구먼. 네 형이랑 형수가 가져온 것 좀 봐라. 오늘 작은 며느리 처음으로 우리 집에서 명절 보내니 내 참으려고 했건만. 비교를 안 할래도 안 할 수가 있겠냐? 그러게요. 역시 형이랑 형수님이 보는 눈이 있으십니다. 꽃 모양이 알록달록하니 먹기도 전에 기분이 좋아지네요. 비록 겉모습은 화과자와 샤인머스켓에 비해 초라해 보일지라도 나름대로 저희도 저희 지역에서 맛집이라고 소문난 가게를 직접 찾아가서 사온 것들이었어요. 제겐 시댁에서 보내는 첫 명절이라 사소한 부분마저 신경 쓰이기도 했고 남편도 어떤 걸 가져가면 시부모님께서 좋아하고 맛있게 드실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선물은 이미 다 골라놔서 걱정이 없는 상태에서 고작 부모님 간식거리 사는 건데 왜 저렇게 임금님 수라상에 올릴 간식을 고르는 것 마냥 공을 들이나 살짝 신기하긴 했었는데 시부모님의 핀잔을 보니 남편이 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괜찮은 집을 찾았는지 그제야 알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속상했어요. 남편이 어떤 정성으로 준비했는지 전혀 모르시면서 겉보기만 보고 저희가 준비한 걸 비난하는 시부모님을 눈앞에서 보니 그제서야 제가 놀랄 것 같아 미리 상기시켜 준다던 남편의 말에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죠. 게다가 시아버지의 말씀에 어떤 반박도 하지 않고 그저 사람 좋게 넘기는 남편의 태도가 더 안쓰럽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한마디 거들었죠. 화과자가 너무 예뻐서 그렇게 느껴지시긴 하겠지만 이 한과랑 찹쌀떡도 유명한 집에서 사온 거예요. 며칠 전부터 남편이랑 열심히 고민해서 골랐는데 한번 드셔보세요. 막상 드셔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최대한 오해하지 않으시도록 부드럽게 돌려 말했다고 생각했는데 집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늘해졌어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시집살이가 시작되는 건가? 할 정도로 싸늘한 시선이 제게 날아와 꽂혔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 시선은 다시 남편을 향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제 말은 더 들을 것도 없다는 듯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고 이야기하셨어요. 열심히 고민해서 사온 게 겨우 이딴 거야? 이런 건 어디 시장 바닥에 가서 사와도 다 똑같아 보이지? 이런 사소한 데서 사람 격이 달라 보이고 수준 차이가 나는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신 아버님께서 기어이 화과자 먼저 집어드시더군요. 옆에서 듣고만 계시던 어머님도 화과자를 먼저 집어드셨어요. 세상에. 보기도 좋은 게 맛도 좋다더니 정말 그러네. 이런 거 진짜 비쌀 텐데. 입맛에 맞으세요? 더 드시고 싶으면 말씀하세요. 저희가 더 주문해 드릴게요. 아니야.
이렇게 먹어보는 것만 해도 어디니? 우리가 니네 아니면 언제 이런 걸 먹어보겠어? 찹쌀떡이나 주워 먹겠지. 그렇게 콕 집어서 이야기하시는데 기분이 정말 묘하더라고요. 시부모님께선 남편이 전적으로 간식을 고른 걸 모르고 계실 테니 이건 어찌 보면 나한테 하는 이야기 아닌가 싶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부모님은 정말 철저하게 남편만 쳐다보며 기분 상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뭐 하나 트집 잡힐 게 있으면 형님네랑 비교를 하며 남편만 쥐잡듯 잡고 남편은 허허 웃으며 넘기고 그게 제 시댁에서 보낸 첫 명절의 전부였어요. 결혼 전부터 여기저기서 많이 들려오던 흔한 시집살이 사연들 때문에 잔뜩 긴장하고 있었는데 이게 시집살이인지 아닌지도 헷갈리더라고요. 저한테 직접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니까 이걸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제 남편이 면전에 대고 그런 소리를 듣는데 제 기분이라고 좋을 건 없었어요. 남편도 제 마음을 눈치챘는지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제 눈치를 살피더라고요. 여보, 오늘 어땠어? 괜찮았어? 안 그래도 그 이야기 하고 싶었는데 당신 왜 이렇게 부모님한테 저자세야? 아, 역시 좀 놀랬지? 그래서 내가 미리 말했잖아.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좀 박하셔. 처음엔 좀 적응하기 힘들 수도 있는데 그러려니 넘겨. 오늘이야 처음이니까 넘겼다지만 어떻게 매번 이렇게 넘겨. 적어도 그렇게 오해를 하시면 해명은 해야지. 듣는 내가 다 억울하더라. 나도 해명도 해보고 다 해봤지. 근데 우리 부모님은 안 돼. 슬프지만 그게 사실이야. 애초에 어릴 때 내가 형 머리 못 따라간 게 뭐 그리 큰 잘못이라고. 그렇게 대놓고 차별하며 키우셨는데 이제와 바뀌겠어? 그래도 혹시나 당신마저 형수님이랑 비교당할까봐 좀 걱정했는데 그러진 않으셔서 다행이야. 나한테 안 그러긴 당신한테 뭐라 하는 게 나한테 뭐라 하는 거나 다름없지. 아까 오빠 한 소리 듣는데 내 억장이 다 무너지더라. 미안해. 내가 좀 더 잘났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너까지 이런 안 좋은 꼴 보게 해서. 아니야. 오빠가 미안할 거 뭐 있어. 제가 오랜 시간 봐온 제 남편은 인간적으로 본받을 점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어디 가서 참 보기 힘들다 싶을 만큼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도 늘 다정한 태도를 유지하고 상냥함과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언제나 바른 가치관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배울 점 많은 사람이라 긴 시간 동안 장거리 연애라는 장애물도 극복하고 결혼까지 왔는데 제게는 너무나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이 정작 자신을 낳아준 부모에게는 저렇게 사랑을 못 받는다는 사실이 참 서글프고 안타까웠어요. 그래서인지 시댁에 다녀온 다음부터 저희 부부는 더 애틋해졌어요. 결혼 후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남편을 위해서라도 시부모님의 남편 하대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제가 시부모님 한마디 한마디에 딴지 걸고 해명하면 남편 입장이 더욱 곤란해졌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저도 입을 꾹 다물고 웃어 넘기게 되더라고요. 참 눈물 나도록 얄궂다 느낀 점은 그 와중에도 저희는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시부모님께 최선을 다해도 형님과 아주버님이 준비한 선물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처음 1, 2년은
어떻게든 형님네만큼 시부모님 마음에 드는 선물을 준비하려고 노력해 봤는데 마음처럼 잘 되지 않아 속상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형님네 선물이 더 나아서 시부모님이 저러는 거라 생각하니 차라리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시간이 흘러 시어머니의 환갑이 다가왔어요. 아무리 밉고 원망스러워도 환갑은 환갑인지라 간만에 신경을 좀 쓰려고 했는데 형님네가 했던 선물들을 드리자니 티가 날 것 같고 그렇다고 딱히 좋은 아이디어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이미 몇 날 며칠 고민해서 주변 반응까지 확인하고 준비한 선물들이 거절당하고 비난당했던 경험들이 쌓여서인지 뭘 제대로 선물할지 생각을 해보기도 전에 의욕이 사라지고 자신감이 떨어지더라고요. 결혼한 지 이제 겨우 몇 년 지난 저도 이런데 남편은 그동안 살면서 어떤 심정이었을까 싶었어요. 여보, 혹시 어머님 환갑 선물 따로 생각해 놓은 거 있어? 도대체 뭘 해드려야 싫은 소리 안 들을지 감이 안 오네. 뭐 싫은 소리 안 들을 생각 접은 진 오래됐지만 그래도 환갑날까지 싫은 소리 듣긴 싫어서. 걱정 마 여보. 환갑은 내가 철저하게 준비해 둔 게 있거든. 뭔데? 당신이 좀 안 좋아할까봐 말을 못했는데 내가 공장에 처음 취직했을 때부터 따로 적금 들어놓은 게 있었거든. 어머니나 아버지 환갑 때 선물해 드리고 싶어서.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집이 형편이 좋은 것도 아니고 부모님께서 노후 준비를 잘 해놓은 것도 아니라서 환갑쯤 되면 준판이 쓰시라고. 소액이지만 오랫동안 모아서 금액이 꽤 커졌어. 남편이 안방에서 서랍을 뒤적이더니 통장을 하나 꺼내왔어요. 통장에는 2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찍혀 있었어요.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 게 남편에게 그토록 하대하던 시부모님께 이 돈을 드릴 생각을 하니 괜히 아까워 죽겠더라고요. 여보, 당신 마음은 너무 예쁜데 어머니께 이 돈을 드린다고 한들 마냥 좋아만 하실까? 그동안 우리가 뭘 준비해가도 시큰둥하셔서. 괜히 당신이 오랫동안 모아온 돈까지 무시당하면 나 정말 화날 것 같아. 그래? 그래도 딴 것도 아니고 거액으로 드리는 건데 이걸 마다하실까? 남편의 자신 없는 말투를 보자 또 안쓰러운 마음이 솟구쳤어요. 하긴 저희나 형님네나 아무리 좋은 선물을 갖다 드려도 2천만 원을 드리는 거랑은 또 다른 문제긴 했어요. 아무리 그동안 냉랭하셨다곤 해도 이번에까지 냉랭하리란 법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니야, 내가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했나 봐. 그래도 인간적으로 부모님 환갑 때 드린다고 오랜 시간 돈을 모아왔는데 그걸 마다하시겠어?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넘치게 많은데 좋아하실 거야. 내가 괜한 소리 한 것 같아. 미안해. 생각해보면 남편이 저희 생활비가 부족할 정도로 무리해서 모은 돈도 아니고 본인 용돈에서 떼서 모은 건데 아까워할 거 있나 싶더라고요. 어쨌든 미우나 고우나 부모님인데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뭔지는 알 것 같아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어요. 남편 마음이 참 예쁘기도 했고요. 그렇게 환갑날이 되었어요. 아주버님께서 예약한 고급 일식집에서 저녁을 먹었죠. 세상에 참치회가 아주 입에서 살살 녹네. 역시 우리 큰아들이 센스가 보통이 아니라니까. 그러게나 말이야. 우리가 젊은 시절 갈아서 재하는 참 잘 키웠지. 명문대의 공무원까지 완전 엘리트 코스 아냐. 거기다
큰 며느리까지 공무원이라니. 너희들은 어디 내놔도 자랑스럽다. 아니나 다를까 자리에 앉은 지 20분이 채 되기도 전에 다시 큰집 칭찬이 시작됐어요. 아주버님을 칭찬하는 건 상관없는데 그러면서 은근슬쩍 저희 남편과 저를 낮추는 것 같은 느낌을 지을 수 없는 듯한 화법이 많이 화가 났지만 대놓고 저희에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니 제대로 따질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큰 집에서 뭘 준비하고 선물했던 남편이 준비한 선물의 정성과 금액을 이길 순 없을 거라 시부모님의 반응이 저도 내심 궁금했죠. 어머님 선물이에요. 환갑 축하드려요. 큰 집에서는 명품 백을 준비했더라고요. 척 봐도 몇백만 원 하는 샤넬의 클래식 라인 제품이었어요. 선물을 열어본 어머님의 입이 귀에 걸리셨죠. 어머나 세상에, 이거 정말 내가 한번 들어보고 싶었던 건데. 이렇게 매보네. 아우, 정말 고맙다. 내 마음에 쏙 든다. 이 사람이 어머님 들을 거라고 아주 열심히 골랐어요. 예쁘게 들고 다니세요, 어머니. 그래, 고맙다. 한참을 백을 둘러매고 패션쇼를 하시던 어머님의 구경 타임이 끝나자 저희 남편도 가방 안에서 선물을 꺼냈죠. 통장 위에 예쁘게 포장을 해놨던 터라 시부모님은 그게 뭔지 예측도 못하셨어요. 이 조그만 건 또 뭐냐? 설마 수첩 같은 거냐? 에이, 엄마. 제가 엄마 환갑 선물로 설마 수첩을 드리겠어요? 모르지. 네가 생각하는 게 네 형이랑 천지 차이인데. 퉁명스러운 얼굴로 포장을 푼 어머니의 동공이 확대되었어요. 깜짝 놀란 얼굴로 통장을 다급히 펴시는 어머님을 보니 성공인가 싶어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더라고요. 2천만 원? 이게 진짜냐? 진짜죠 그럼. 어릴 때부터 엄마 환갑 때 드리려고 제가 조금씩 모은 돈이에요. 와, 우리 도련님 진짜 너무 착하시다. 평소 저희 남편이 하대받는 걸 안타깝게 생각하시던 형님께서 분위기를 띄워주셨어요. 하지만 어머님의 표정은 마냥 얼떨떨하기만 했죠. 이 큰 돈을 우리 보고 뭘 어떡하라는 거냐? 우린 됐으니까 큰 며느라 니네 써라.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통장을 형님께 넘긴 어머님께서 못마땅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아니, 다 늙어서 이 큰 돈을 쓸 일이 뭐 있어. 나는 이렇게 한 번에 큰 돈 받는 것보다 자식들 용돈 타서 쓰는 게 좋다. 이렇게 돈이 많으면서 그동안 꿍꿍 숨겼던 거야? 하긴 공장 일이 이른 고대도 돈은 많이 줬었지. 생각해보니 큰 집 애들이 안 됐잖니?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 됐는데 월급은 턱없이 모자라고. 그 적은 월급에서도 꼬박꼬박 부모한테 효도하느라 그동안 고생 많았는데 이 정도 돈은 받아도 되지. 안 그러냐? 아니 어머님, 이 사람이 어머님 드리려고 어릴 때부터 조금씩 모은 돈이에요. 오랫동안 모아서 금액이 커진 거지. 저희가 경제적인 여유가 돼서 드린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러세요? 작은 며느리 네가 나설 일이 아니다. 어차피 쟤 혼자 모은 거라며. 그럼 내가 받은 돈 어떻게 쓰든 네가 무슨 상관이니? 우리 큰 집 애들 워낙 수준이 높아 네가 몰랐겠지만 경제적으로 고생이 많았어. 예, 소영이 네가 말해봐라. 이 돈 네 형이 쓴다는데 불만 있어? 네 혈육 돕겠다는데? 남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어요. 그 착한 사람이
이번엔 상처를 꽤 크게 받았는지 대답도 차마 못하고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이건 아니란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 그 돈 저희 부부가 가지고 있으면 저희도 훨씬 여유 있게 생활할 수 있을 만큼 큰 돈이에요. 남편이 부모님 나이 들어서 편하게 쓰시라고 모은 돈을 형님네 드리면 그게 저희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리 어머님 아버님께서 좋은 대학에 명문대 나오신 아주버님네를 예뻐하신다고 한들 이 사람은 그동안 원망 한 번 않고 다 참고 이해해드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의를 무시하는 건 정말 아니죠. 제가 화를 내자 어머님께서 되려 황당하다는 듯 역정을 내셨어요. 아니, 도대체 내가 너한테 뭘 했다고 네가 이렇게 나서서 화를 내니? 내가 작은 애를 무시했지 널 무시했니? 투자 대비 결과를 잘 뽑아낸 아들이랑 못 뽑아낸 아들을 차별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너도 자식 하나만 더 낳아봐라. 우리가 왜 그러는지 바로 알지? 어머님은 무슨 그런 걸로 자식을 판단하세요? 자식이 투자 대상이에요? 그리고 환갑 때 이렇게 큰 금액 들이는 아들이 어딨다고 결과를 못 뽑아냈네 그런 소리를 하세요. 여보, 난 괜찮아. 그만해. 괜찮긴 뭐가 괜찮아. 아우 정말 누가 공장에서 만난 애들 아니랄까봐 정말 가지가지. 내가 이래서 천박한 애들은 싫다는 거야. 아무리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이라지만 격이 팍팍 떨어지는 게 진짜 내 자식이 맞나 싶네. 며느리도 어디서 저런 걸 데려와가지고. 저를 만류하는 남편과 대화하는 저를 보며 어머님께서 들으라는 듯 중얼거리셨어요. 그 소리를 들으니 제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걸 아주버님 드려야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그래, 내가 받은 돈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천박한 놈이 준 돈 쓰지도 말고 돌려주시지 왜 귀하신 아드님 주세요? 저놈이 천박한 거지 돈이 천박해? 돈은 아무 죄가 없어. 아니요, 있어요. 저는 테이블 위에 있던 통장을 가져가 모두가 보는 앞에서 찢어 바닥에 던졌어요. 어차피 천박한 놈이 번 천박한 돈, 천박한 저희가 쓸게요. 귀하신 분들은 공무원 일에서 번 귀한 돈이나 쓰세요. 그렇게 전 남편 손을 잡고 나와버렸어요. 평소라면 저를 뜯어 말렸을 남편이 그날만큼은 조용하더군요. 아무래도 상처를 꽤나 받은 듯 했어요. 여보, 이제 그만 부모님께 잘 보이려는 건 포기해. 당신이 뭘 어떻게 한들 당신한테 낀 색안경을 벗지 않을 뿐들이야. 도대체 당신이 좋은 대학 못 가고 공장 다닌 게 뭐가 저렇게 불만인지 모르겠는데 당신은 이런 취급 받을 사람이 아니야. 나 더 이상 당신이 이런 취급 받는 거 보기 싫어. 시댁이랑은 연 끊자 우리. 침착하게 이야기하자 반박할 줄 알았던 남편이 의외로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내 손을 가만히 잡고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고마워. 작게 한마디 하더군요. 그 뒤로 저희는 시댁에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시댁에서 제게 욕전화를 하긴 했지만 그것도 두어 번 받다가 번호를 차단해버렸죠. 시간이 한참 지난 지금 남편 말로는 당시에 본인도 진작 가족들과 연을 끊고 싶었는데 차마 도덕적인 마음 때문에 끊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최대한 가족과 잘 지내고 싶어 매어 있었는데 제가 그 연결고리를 끊어내줘서 오히려 속이 시원했다고 해요. 남편이 모은 2천만 원은
저희가 보증금으로 보태 더 좋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방이 하나 더 생기니 삶의 질이 올라가는 것 같고 좋더군요. 좋은 걸 줘도 받아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선물할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받아도 행복한 줄 모르는 시댁과 연을 끊고 나니 시간적,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기고 마음도 한결 편안해져서 요즘은 참 행복하답니다. 이제 저희 정말 화이팅해서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남편은 제가 더 많이 사랑해주면 되죠.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들어주신 분들 매일매일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